어둠. 시야가 닿는 한, 아니 내 의식이 더듬을 수 있는 한 보이는 것은 오직 그것뿐이었다. 마치 태양빛이 결코 닿지 않는 가장 깊은 바다 밑바닥에 가라앉은 기분이었다. 몸이 무거웠다. 마치 수천 톤의 콘크리트가 내 가슴과 다리, 그리고 팔을 짓누르는 것 같았다. 움직이고 싶었다. 소리치고 싶었다. 하지만 내 몸의 근육 어느 하나도 뇌의 명령을 따르려 하지 않았다. 나는 갇혔다. 내 자신의 육체라는 감옥에 갇힌 것이다. 하지만 청각만큼은 아주 예리하게 작동했다. 완전히 깨어있을 때보다 훨씬 더 날카로웠다. 단조롭고 무서운 리듬으로 내 폐에 공기를 불어넣는 인공호흡기 기계의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삐, 삐, 삐. 심장 박동 모니터 소리는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내 영혼이 아직 이 무력한 육신을 떠나지 않았다는 유일한 증표였다. 환자 상태는 어떻습니까? 김지훈 선생님. 그 목소리를 듣자마자 피가 들끓었다. 내 남편 강민준의 목소리였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슬프고 연약하게 들렸다. 마치 사랑하는 아내를 잃을 위기에 처한 세상에서 가장 비통한 남편인 것처럼. 하지만 나는 그 애처로운 얼굴 뒤에 어떤 악마 같은 미소를 숨기고 있을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활력 징후는 안정적입니다. 강민준 씨. 이세연님께서 아직 혼수 상태이시긴 하지만요. 이 병원의 동료 의사인 김지훈 선생님이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는 지쳤지만 단호했다. 나는 그가 모니터의 그래프를 확인하며 이마를 찌푸리는 모습을 상상할 수 있었다. 어제 말씀드린 대로 뇌압을 낮추기 위한 감압술을 시도해 볼 수 있습니다. 동공 반응이 약하지만 아직 남아 있습니다. 희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민준 씨. 소리치고 싶었다. 네, 그 수술해 주세요. 지훈쌤, 제발 날 좀 살려줘요. 하지만 혀가 굳어버렸다. 목구멍은 두꺼운 솜으로 틀어막힌 것 같았다. 머릿속으로 있는 힘껏 소리쳤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고문 같은 침묵만이 흘렀다. 수술이라. 민준이 긴 한숨을 내쉬었다. 내 귀에는 너무나 연기처럼 들리는 한숨이었다. 김 선생님, 제 아내 세연이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습니다. 아내의 머리를 또 열고 여기저기 호스를 꽂는 꼴을 참아 볼 수가 없습니다. 수술한다고 해서 100%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의학의 100% 보장이란 없습니다. 강민준 씨. 하지만 수술 없이는 위험이 치명적입니다. 우리는 지금 시간과 싸우고 있습니다. 지훈이 재촉했다. 나는 그의 목소리에서 좌절감을 느낄 수 있었다. 지훈은 훌륭한 의사였다. 그는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내가 싸울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는 걸 알았다. 아닙니다, 선생님. 민준이 재빨리 말을 잘랐다. 그의 목소리는 약간 더 차가워졌지만 이내 거짓 흐느낌으로 그 감정을 덮어버렸다. 저는 제 아내를 압니다. 그녀는 완벽주의자예요. 식물인간처럼 살면서 평생 다른 사람에게 짐이 되는 걸 원치 않을 겁니다. 게다가 저희 집안에는 운명을 거스르려 너무 애쓰는 것은 좋지 않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세연이가 하늘의 부름을 받을 때가 되었다면 제가 편안히 보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쟁이. 나는 마음속으로 절규했다. 당신은 그저 내가 깨어나 모든 것을 폭로할까봐 두려운 것뿐이잖아. 민준, 당신은 내가 경찰에게 당신이 날 계단에서 밀었다고 말할까봐 두려운 거지. 당신의 불법 스포츠 도박 빚이 드러날까봐 두려운 거야. 그날의 사건이 너무나 선명하게 기억났다. 마치 5분 전에 일어난 일처럼 그날 밤 서울에는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다. 지금 내 병실 창문을 희미하게 두드리는 빗소리처럼 우리는 강남의 호화로운 우리 집 2층에서 격렬하게 다졌다. 내가 의심스러운 계좌 이체 내역을 막 발견한 참이었다. 우리 딸 유나의 교육비 통장 잔고가 바닥나 있었다.
수억 원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진 것이다. 내가 그를 추궁하자 평소 사람들 앞에서 신사적이고 부드러운 모습을 보이던 민주는 괴물로 변했다. 모두가 이상적인 남편이라 칭찬하던 그의 잘생긴 얼굴은 분노로 시뻘개졌다. 그는 더 이상 내가 알던 강민준이 아니었다. 내 일에 상관하지 마, 이세연. 당신은 그냥 아내일 뿐이야. 당신 임무는 닥치고 돈이나 버는 거라고. 그가 소리쳤다. 그 돈은 유나 미래를 위한 돈이야, 여보. 어디에 쓴 거야? 또 불법 토토나 위험한 코인 투자 같은 거에 쓴 거야? 나도 맞서 소리쳤다. 그는 말 대신 거친 밀침으로 대답했다. 나는 균형을 잃었다. 내 몸은 잠시 허공에 떴다가 등이 계단 모서리에 부딪혔고 머리는 차가운 대리석 바닥에 끔찍한 소리를 내며 부딪혔다. 어둠이 나를 삼키기 전 마지막으로 기억나는 것은 계단 꼭대기에 서 있던 민준의 모습이었다. 그는 후회의 눈빛이 아닌 계산적인 눈빛으로 나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는 즉시 나를 돕지 않았다. 내가 아직 숨을 쉬는지 아닌지 확인하며 조용히 기다렸다. 그리고 지금 그는 내 침대 옆에 서서 슬픔에 잠긴 남편 역할을 연기하고 있었다. 강민준 씨,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십시오. 이세연 선생님의 동료로서 저는 그녀가 강한 분이라는 걸 압니다. 분명 싸우고 싶어 할 겁니다. 지훈이 다시 한번 설득했다. 나는 지훈의 따뜻한 손이 내 손목에 닿아 맥박을 확인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손길은 이 절망의 차가움 속에서 작은 위안을 주었다. 됐습니다, 선생님. 민준의 목소리가 높아졌다가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 다시 낮아졌다. 제가 남편입니다. 결정할 권리는 저에게 있습니다. 이미 제 어머니와도 상의했고, 저희는 세연이를 더 이상 고통스럽게 하고 싶지 않다는데 동의했습니다. 제발, 저희 가족의 결정을 존중해 주십시오. 그냥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해 주십시오. 생명 유지 장치를 제거해 달라. 그 문장이 사형 선고처럼 내 머릿속을 맴돌았다. 그는 나를 합법적으로 죽이려 하고 있었다. 계단에서 실패했던 일을 마무리 지으려 하고 있었다. 나는 방 안에 다른 사람의 존재를 느꼈다. 짙은 향수 냄새, 너무 강한 제스민 향. 시어머니 박 여사였다. 의사 선생님, 박 여사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찔렀다. 내 아들 말이 맞아요. 세연이는 이렇게 될 운명이었던 거예요. 어쩌면 너무 일에만 빠져서 아내로서의 본분을 잊고 지낸 것에 대한 벌일지도 모르죠. 희망도 없는 아내를 돌보느라 병원을 들락거려야 하는 내 아들의 고통을 더는 연장하지 마세요. 그냥 보내주세요. 가슴이 산산조각 났다. 남편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까지 나의 죽음을 원하고 있었다. 그들의 눈에 나는 인간이 아니었다. 나는 그저 이제 고장나서 버려야 할 거로 다니는 현금 인출기일 뿐이었다. 알겠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패배한 듯 들렸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가족의 최종 결정이고 이미 연명치료 거부, DNR 서류에 서명하셨다면 저희가 수술을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요청하신 대로 기관 내 삽관 제거, 즉 생명유지 장치 제거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언제 가능합니까? 민준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초조함이 섞여 있었다. 그는 서두르고 있었다. 지금 준비할 수 있습니다. 최 간호사가 절차를 준비할 겁니다. 지훈이 힘없이 대답했다. 안 돼, 지금은 안 돼. 하느님, 제발 저를 도와주세요. 아직 죽고 싶지 않아요. 유나를 구해야 해요. 이 거머리들로부터 내 재산을 지켜야 해요. 세상에 강민준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야 해요. 나는 온 힘을 다했다. 발가락 끝에, 눈꺼풀에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에 집중했다. 움직여, 이세연. 움직여. 나는 내 몸에 명령했다. 하지만 소용없었다. 내 몸은 생명 없는 고깃덩어리처럼 미동도 없이 누워 있었다. 차가운 기운이 발끝에서부터 올라왔다. 실내 온도의 차가움이 아니라
점점 가까워지는 죽음의 공포가 주는 차가움이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들렸다. 민준의 비싼 향수 냄새와 희미한 담배 냄새가 섞여 내 얼굴 근처에서 느껴졌다. 그는 몸을 숙여 내 귓가에 입술을 가까이 댔다. 미안해, 여보. 그가 아주 작게 속삭였다. 지훈과 최 간호사에게는 들리지 않을 거라고 확신할 만큼 작은 목소리였다. 당신이 죽으면 당신 보험금으로 내 빚은 다 갚을 수 있어. 결국엔 당신도 쓸모가 있네. 그 말들이 내 영혼을 불태웠다. 엄청난 분노가 가슴 속에서 폭발했다. 불보다 뜨겁고 두려움보다 강한 분노였다. 그는 보험금 때문에 나를 죽이려 하고 있었다. 내가 죽어야만 쓸모가 있다고 했다. 개자식. 그 분노가 내 뇌 속 무언가를 촉발시켰다. 잠들어 있던 신경계에 아드레날린이 넘쳐 흘렀다. 심장이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삐삐삐삐. 심장 모니터가 더 빠르게 울리기 시작했다. 선생님, 환자 심박수가 증가해요. 최 간호사가 외쳤다. 세연 씨. 지훈이 불렀다. 그 어둠 속에서 나는 발버둥 쳤다. 분노의 손톱으로 이 마비의 벽을 긁어댔다. 나는 오늘 죽지 않을 것이다. 이 남자의 손에 죽지 않을 것이다. 점점 빨라지는 심장 모니터 소리가 내 투쟁의 배경음악이 되었다. 삐비비빅. 리듬은 혼란스러웠다. 가슴 속에서 폭발하는 분노의 격동과 같은 리듬이었다. 나는 더 이상 순순히 운명을 받아들이는 환자가 아니었다. 나는 궁지에 몰린 어미 호랑이였다.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누구든 물어뜯을 준비가 된. 왜 저러죠? 왜 소리가 저래요? 민준의 목소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걱정스러운 당황이 아니라 두려움에 찬 당황이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마지막 순간에 틀어질까봐 두려워했다. 통증 반응입니다. 김지훈 선생님이 설명했다. 그의 목소리가 가까워지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그의 손이 내 눈꺼풀을 확인하고 의료용 손전등으로 동공을 비추는 것을 느꼈다. 눈부신 빛이 어둠을 꿰뚫었다. 고통스러웠지만 동시에 희망을 주었다. 갑작스러운 뇌활동 급증이 있습니다. 이세연 선생님께서 통증이나 강한 감정을 느끼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무슨 감정이요? 혼수 상태잖아요. 박 여사가 쏘아붙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불쾌했다. 쓸데없는 희망 주지 말고 그냥 지금 뽑아서 편하게 해줘요. 환자 상태가 불안정할 때는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여사님. 최 간호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나는 내 친구인 그녀의 목소리를 알아챌 수 있었다. 최 간호사, 날 변호해줘서 고마워. 나는 남은 모든 에너지를 한 점에 집중했다. 내 눈꺼풀은 쇠처럼 무겁고 보이지 않는 강력 접착제로 붙어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상관없었다. 민준과 박 여사에 대한 증오는 어떤 각성제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연료가 되었다. 나는 아직 엄마가 필요한 내 어린 딸, 유나의 얼굴을 떠올렸다. 만약 내가 지금 죽으면 유나는 이 괴물들의 손에 자라게 될 것이다. 민주는 내 유산을 도박으로 탕진할 것이고 유나는 버려질 것이다. 안 돼. 그렇게는 안 돼. 눈을 떠, 이세연. 가슴을 찢는 듯한 한 번의 호흡과 함께 나는 눈꺼풀 근육을 억지로 움직였다. 조금씩 중환자실에 하얀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흐릿하고 눈부셨다. 모든 것이 그림자처럼 보이고 초점이 맞지 않았다. 선생님 보세요. 최 간호사가 외쳤다. 나는 한 번, 두 번 눈을 깜빡였다. 내 앞에 그림자들이 점차 선명해졌다. 걱정 가득한 지훈의 얼굴이 바로 내 얼굴 위에 있었다. 그의 뒤에는 최 간호사가 손으로 입을 막은 채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다. 그리고 저쪽 구석에서 나는 그들을 보았다. 민준과 박 여사. 민준의 얼굴은 순간 새하얗게 질렸다. 수위처럼 하얗게. 그의 눈은 무덤에서 일어난 유령을 본 것처럼 휘둥그레졌다.
그는 무의식적으로 한 걸음 뒤로 물러나다 링거대에 부딪혀 덜컹거리게 했다. 입은 벌어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가 쓰고 있던 슬픔에 잠긴 남편의 가면은 산산조각 나고 순수한 공포의 표정으로 대체되었다. 그는 알았다. 내가 방금 그의 마지막 속삭임을 들었다는 것을. 박 여사는 뻣뻣하게 굳어 비싼 가죽 가방을 꽉 쥐고 있었다. 그 늙은 여인의 얼굴은 굳어졌다. 입술은 불쾌감을 나타내는 얇은 선으로 굳게 닫혔다. 세연 씨, 제 말 들리세요? 지훈이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떨리고 있었다. 그가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다. 나는 대답하려 했지만 목이 바싹 말라 있었다. 인공호흡기 튜브가 입안에 걸려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고통스러웠다. 나는 그저 약하게 신음할 수밖에 없었다. 진정해요, 세연 씨. 진정해요. 아직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어요. 기계에 저항하지 마세요. 지훈이 부드럽게 지시했다. 그는 최 간호사를 쳐다보았다. 인공호흡기 제거 절차 준비해요. 의식이 완전히 돌아왔어요. 자발호흡이 충분하면 지금 바로 빼봅시다. 민준이 갑자기 앞으로 나서며 여전히 겁에 질린 얼굴이었지만 상황을 장악하려 애썼다. 잠깐만요, 선생님. 정말로 의식이 돌아온 건가요? 아니면 죽기 전에 반사작용 같은 건가요? 옛날 어른들 말씀에 꺼지기 전에 촛불이 확 타오른다고 하잖아요. 내 입은 정말 악랄하구나, 민준. 내가 눈을 떴는데도 넌 여전히 내가 죽기를 바라는구나. 지우는 전에 본 적 없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민준을 돌아보았다. 강민준 씨, 부인께서 눈을 뜨고 저와 정확히 눈을 맞추셨습니다. 이건 반사작용이 아닙니다. 의식입니다. 인공호흡기 튜브를 빼는 과정은 고통스러웠다. 폐 속에서 긴 뱀을 끌어내는 느낌이었다. 나는 심하게 기침했다. 가슴이 타는 듯 했다. 눈물이 눈가에 흘렀다. 최 간호사가 재빨리 내 입안의 가래를 제거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워주었다. 숨 쉬어요, 세연 씨. 천천히. 지훈이 이끌었다. 나는 그 순수한 산소를 탐욕스럽게 들이마셨다. 폐가 아팠다. 하지만 그 고통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였다. 나는 민준을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담은 눈빛이었다. 민준은 불안해 보였다. 그는 바지 주머니를 뒤적였다. 아마도 핸드폰이나 담배, 혹은 그저 도피처를 찾고 있었을 것이다. 여보, 의식이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야. 그가 어색하게 말했다. 그는 다가와 내 손을 잡으려 했다. 나는 힘없이 손을 뿌리치며 그의 손길을 거부했다. 역겨웠다. 그의 피부는 독처럼 느껴졌다. 세연아, 민준은 나의 거부에 놀란 듯했다. 나는 지훈을 쳐다보았다. 민준이 상황을 조작하거나 아무도 없을 때 다시 나를 해칠 기회를 잡기 전에 지금 그에게 말해야만 했다. 내 목소리는 사포가 긁히는 소리처럼 거의 들리지 않았다. 선생님, 내가 힘겹게 불렀다. 지훈이 즉시 내 입술 가까이 귀를 가져다 댔다. 네, 세연 씨, 천천히 말해요. 어디가 아파요? 나는 마지막 남은 숨을 모았다. 나를 경계하며 쳐다보는 민준을 힐끗 보았다. 그가 엿들으려 가까이 다가왔다. 저 사람 멀리. 나는 민준을 쳐다보며 간신히 말했다. 지훈은 알아들었다. 그는 손을 들어 민준에게 물러나라는 신호를 보냈다. 잠시만 공간을 좀 주시죠, 강민준 씨. 민준은 마지못해 물러섰다. 그의 눈은 나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 식은땀이 그의 관자놀이에 흐르기 시작했다. 나는 지훈의 의사 가운 옷깃을 잡아당겨 그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다. 오직 그만이 내 속삭임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아주 가까이. 이것은 민준을 파멸시킬 열쇠였다. 이것은 내 진짜 생명보험이었다. 핸드폰, 내가 더듬거리며
속삭였다. 303번 사물함에. 의국. 지우는 어리둥절했지만 주의 깊게 들으며 이마를 찌푸렸다. 비밀번호. 나는 침을 삼켰다. 목이 너무 아팠다. 그 사람. 돌아가신 친어머니. 기일. 나는 민준을 흘끗 보았다. 민준은 자기 친어머니의 기일도 몰랐다.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그 날짜를 ATM 비밀번호로 사용했다. 아버지의 일기장에서 본 유일한 날짜였기 때문이다. 그가 처음으로 유산을 받은 날. 아이러니했다. 지우는 굳어졌다. 그는 천천히 얼굴을 떼고 내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는 그 안에 담긴 진지함과 두려움을 보았다. 그는 신경외과 의사였다. 그는 똑똑했다. 그는 똑똑했다. 그는 이것이 혼수 상태 후의 헛소리가 아니라는 것을 즉시 깨달았다. 이것은 긴급 메시지였다. 의학적 걱정으로 가득했던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내 말의 의미를 깨달았다. 숨겨진 핸드폰, 비밀번호, 남편에 대한 환자의 두려움. 지우는 몸을 바로 세우며 손이 약간 떨렸지만 프로페셔널하게 행동하려 애썼다. 그는 이제 의심으로 가득 찬 시선으로 민준을 쳐다보았다. 최 간호사. 지훈이 최대한 평탄하게 만든 목소리로 불렀다. 이세연 선생님을 지켜주세요. 가족을 포함해서 제 허락 없이는 아무도 접근하지 못하게 하세요. 제가 약재실에서 특수약품을 좀 가져와야겠습니다. 하지만 선생님, 제가 남편인데요. 민준이 항의했다. 그의 목소리는 당황하여 높아지기 시작했다. 그의 사기꾼 본능이 위험을 감지하기 시작했다. 혼수 상태 후 관찰 절차입니다. 강민준 씨. 환자는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발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지훈이 능숙하게 거짓말을 했다. 그는 최 간호사의 어깨를 두드리며 수년간 함께 일한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눈빛 신호를 보냈다. 그녀를 지켜 지훈은 몸을 돌려 중환자실 밖으로 빠르게 걸어 나갔다. 나는 그가 흰 가운 주머니에서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는 것을 보았다. 그의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빠르게 춤을 췄다. 그는 약재실에 전화하는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가 지금 이 순간 훨씬 더 중요한 사람에게 전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경찰. 민주는 지훈이 떠나는 것을 불안하게 쳐다보다가 다시 나를 보았다. 그 눈빛은 더 이상 사랑이나 슬픔의 눈빛이 아니었다. 먹잇감이 자신의 이빨에서 막 빠져나갔고 이제 사냥꾼이 사냥감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은 야수의 눈빛이었다. 나는 산소 마스크 뒤에서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넌 끝났어, 여보. 그 방 안의 분위기는 갑자기 조용해졌지만 평화로운 침묵은 아니었다. 이것은 폭풍 전의 고요함. 번개가 치기 전 검은 구름에 억눌린 공기처럼 빽빽한 침묵이었다. 김지훈 선생님의 등이 문 뒤로 사라지자 이 방의 긴장감은 자동으로 몇 배나 증가했다. 나는 여전히 힘없이 누워 있었다. 내 생명의 절반은 방금 무덤에서 억지로 끌려 나온 것 같았고,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현실 세계에 발을 딛고 서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최 간호사는 내 침대 옆에 굳건히 서 있었다. 그녀의 자세는 방어적이었다. 그녀는 지금 나에게 단순한 간호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침대 발치에서 멀지 않은 곳에 서 있는 두 마리의 포식자로부터 나를 보호하는 마지막 보루였다. 강민준과 그의 계모, 박 여사. 그렇다. 박 여사는 민준의 계모였다. 재산을 노리고 민준의 아버지와 결혼하여 민준을 물질 만능주의자로 키운 여자. 그들 둘은 나를 쳐다보았다. 민준은 숨길 수 없는 불안감의 발로 병원 비닐 바닥을 빠르고 거슬리는 리듬으로 두드리고 있었다. 그의 눈은 불안하게 방 안을 훑었다. 때로는 지훈이 나갔던 문 쪽을 힐끗 쳐다보다가 다시 해석하기 어려운 눈빛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두려움과 깊은 증오가 뒤섞인 눈빛이었다. 김지훈 선생은 왜 이렇게 안 오는 거야? 민준이 침묵을 깨며 투덜거렸다.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가짜 롤렉스 시계를 힐끗 보았다. 사업 파트너들을 속이기 위해 산 최고급 모조품. 약국에서 약 하나 가져온다면서. 5분이면 끝나야지. 아마 줄을 서 있나 봅니다. 폭풍우 때문에 교통사고 환자가 많아서 중앙약국이 바쁘거든요. 최 간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손이 몸 옆에서 꽉 쥐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최 간호사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지훈이 약국에 가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산소 마스크 뒤에서 숨을 고르려고 애썼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면도 나를 삼키는 것처럼 쓰리고 아팠다. 하지만 이 고통이 나를 깨어있게 했다. 내 생각은 그 핸드폰으로 향했다. 3개월 전에 숨겨둔 낡은 구형 핸드폰. 그때 나는 이미 민준의 썩은 낌새를 눈치채고 있었다. 공동 계좌의 돈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내 몸에 멍이 들기 시작했다. 항상 옷으로 가려지는 곳에 민준은 고문을 아주 잘했다. 나는 환자를 만나야 하는 의사였기 때문에 그는 결코 내 얼굴을 때리지 않았다. 그는 위팔, 허벅지 혹은 배를 때렸다. 내 자랑스러운 흰 가운 뒤에 숨길 수 있는 부분들이었다. 나는 서울 외곽의 작은 가게에서 현금으로 그중고폰을 샀다. 추적당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곳에 모든 것을 저장했다. 우리의 다툼 녹음, 병원 화장실에서 몰래 찍은 멍사진들, 그리고 그가 취했을 때 한 고백 영상, 그 보험 계획에 대해 자랑하던 영상. 나는 그것을 303번 사물함에 숨겼다. 열쇠가 잘 맞지 않고 구석진 습한 곳에 있어 거의 사용되지 않는 레지던트 휴게실 사물함. 약간의 충격을 주는 요령으로 여는 방법은 나만 알고 있었다. 잠깐 나갔다 올게. 민준이 갑자기 문 쪽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심장이 늦는 것 같았다. 그가 알았을까? 그가 짐작했을까? 민준은 교활했다. 그의 범죄적 본능은 날카로웠다. 만약 그가 지훈을 따라가서 지훈이 약국에 없는 것을 발견한다면 그는 내가 무언가를 누설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그는 무모한 짓을 할 수도 있었다. 죄송합니다, 강민준 씨. 최 간호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민준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김지훈 선생님께서 여기 계시라고 하셨습니다. 이세연 선생님 상태가 다시 나빠지면 즉시 가족 동의가 필요합니다. 민준이 돌아섰다. 그의 얼굴은 시뻘개졌다. 담배 피우러 가려고. 아내 꼴을 보니 스트레스 받아서. 당신이 뭔데 날 막아. 당신은 그냥 간호사잖아. 저는 담당 의사의 지시를 따르는 겁니다. 최 간호사도 지지 않고 쏘아붙였다. 그리고 지금 복도에 감염 환자가 지나가서 소독 절차 중입니다. 10분 동안은 나가실 수 없습니다. 그건 거짓말이었다. 최 간호사는 그를 붙잡기 위해 거짓말을 했다. 나는 그녀에게 고맙다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저 힘없이 눈을 깜빡일 수밖에 없었다. 박 여사가 거칠게 코웃음을 쳤다. 그녀는 내 침대로 다가왔다. 그녀의 짙은 제스민 향수 냄새에 속이 메스꺼웠다. 그녀는 마치 내가 자기 비싼 구두에 붙은 오물인 양 경멸적인 시선으로 나를 내려다보았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봐라, 세연아. 박 여사가 작지만 똑똑히 들리게 속삭였다. 넌 모두를 힘들게 하고 있어. 네가 정말 좋은 아내였다면 내 남편을 이렇게 스트레스 받게 만들지 않았을 거야. 그냥 아까 조용히 죽었어야지. 분노의 눈물이 눈가에 고였다. 이 여자는 자기 의붓아들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면서도 민준이 주는 월 생활비를 위해 눈을 감았다. 그 돈은 사실 내 통장에서 훔친 돈이었다. 갑자기 민준이 무언가 깨달은 듯했다. 그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는 나를 쳐다보고 다시 문을 쳐다보았다.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마도 내가 전에 증거를 찾기 위해 내 가방을 뒤지는 그를 목격했던 것을 기억해냈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방금 전의 속삭임이 단순한 통증 호소가 아니었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이다. 비켜! 민준이 최 간호사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다. 내 친구는 비틀거리며 약품 카트에 부딪혔다.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긴장을 깨뜨렸다. 이봐요. 거칠게 굴지 마요. 최 간호사가 소리쳤다. 뭔가 숨기고 있잖아. 민준이 소리쳤다. 그의 공황 상태는 극에 달했다. 그는 더 이상 슬픔에 잠긴 남편 연기에 신경 쓰지 않았다. 지훈이 약국에 간 게 아니지? 그렇지. 이세연, 그에게 무슨 말을 한 거야? 뭐냐고. 민준이 나에게 달려들었다. 그의 큰 손이 침대 난간을 움켜쥐었다. 분노로 가득 찬 그의 얼굴이 내 얼굴에서 불과 몇 센티미터 떨어져 있었다. 담배 냄새와 식은땀 냄새가 그에게서 풍겼다. 나는 그의 눈에서 살인자를 보았다. 그는 나를 목 졸라 죽이고 싶어 했다. 경찰이 오기 전에 영원히 나를 침묵시키고 싶어 했다. 대답해. 그가 침대 난간을 흔들며 고함쳤다. 내 심박수가 급격히 치솟아 심장 모니터가 요란하게 울렸다. 삐비비비빅, 보안팀. 최 간호사가 벽에 있는 비상 버튼을 누르며 있는 힘껏 소리쳤다. 민주는 당황했다. 그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침대 난간에서 손을 떼고 출구로 달려갔다. 그는 지훈이 하고 있는 일을 막아야 했다. 그는 흔적을 지워야 했다. 그러나 자동문이 열리는 순간 민준의 발걸음은 갑자기 멈췄다. 문지방에는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이미 길을 막고 서 있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숨을 헐떡이면서도 승리에 찬 얼굴로 김지훈 선생님이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민준의 무릎을 즉시 풀리게 만든 물건이 들려 있었다. 화면에 금이 간 낡은 검은색 핸드폰. 나의 판도라의 상자. 밖의 비는 마치 분노한 듯 중환자실 유리창을 사납게 두들겼다. 이제 방 안에서 터져나온 폭풍과 같은 리듬이었다. 번개가 번쩍이며 이제 종이처럼 하얘진 민준의 얼굴을 비췄다. 그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마치 뼈가 하나하나 뽑혀 나간 것처럼 다리가 휘청거렸다. 김지훈 선생님은 비에 젖은 사복 차림의 두 남자와 함께 안으로 들어섰다. 그들의 권위적인 분위기는 그들이 경찰이라는 것을 말해주었다. 형사들이었다. 지훈은 민준을 쳐다보지 않았다. 그는 곧장 나에게 걸어와 마치 승리의 트로피를 바치듯 그 낡은 핸드폰을 침대 옆 탁자 위에 놓았다. 핸드폰은 지문을 보존하기 위해 투명한 비닐, 의료용 샘플 비닐에 쌓여 있었다. 이게 다 무슨 짓이에요? 박 여사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소리치며 긴장된 침묵을 깼다. 그녀는 당황한 눈빛이었지만 오만함을 유지하려 애썼다. 왜 내 아들 앞을 막고 그 고물은 또 뭐예요? 경찰 중 한 명, 비에 젖은 갈색 가죽 재킷을 입은 중년 남성이 앞으로 나섰다. 그의 이름은 박 형사였다. 나는 예전에 이 병원에서 법의학 사건을 처리하는 그를 본 적이 있었다. 강민준 씨. 박 형사의 목소리는 무겁고 단호했다. 살인미수 및 가정폭력 혐의로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계셔 주십시오. 모함입니다. 민준이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옥수수 알만 한 땀방울이 관자놀이를 타고 흘러내렸다. 이건 분명 제 아내의 계략입니다. 그녀는 미쳤어요, 형사님. 혼수 상태 때문에 환각을 보는 겁니다. 약물이 뇌를 망가뜨린 거예요. 지훈이 민준을 차갑게 쳐다보았다. 이세연 선생님의 뇌는 아주 잘 기능하고 있습니다. 강민준 씨. 이 핸드폰의 비밀번호를 기억할 만큼은요. 지훈은 여전히 비닐에 쌓인 핸드폰을 들어 전원을 켰다. 희미한 화면에 비밀번호 입력창이 나타났다. 당신 친어머니의 기일. 지훈이 담담하게 말했다. 민준은 침묵했다. 그는 힘겹게 침을 삼켰다. 그것은 그의 작은 비밀이었다. 그의 친어머니는 치료비가 없어 중병으로 돌아가셨다.
아버지가 부자가 되어 박 여사와 재혼하기 전의 일이었다. 민주는 항상 어머니의 죽음을 가난 탓으로 돌렸다. 그래서 그가 돈에 집착하게 된 것이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그 날짜를 자신의 모든 범죄 접근 코드로 사용했다. 자신이 왜 이 모든 짓을 하는지에 대한 비뚤어진 기념비처럼. 지훈이 그 숫자들을 입력했다. 4598. 찰칵. 핸드폰 잠금이 풀렸다. 잠금이 풀릴 때 나는 작은 삑 소리가 민준의 귀에는 폭탄 터지는 소리처럼 들렸다. 지훈은 화면을 몇 번 누르고 증거라는 이름의 폴더를 열었다. 그리고 언제 가져왔는지 모를 작은 휴대용 스피커에 핸드폰을 연결했다. 들어보시죠. 지훈이 말했다. 첫 번째 오디오가 재생되었다.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이내 민준의 분명하고 맑은 목소리가 중환자실을 가득 채웠다. 서명하든가 죽든가 해, 이세연. 이 자산량도 서류에 빨리 서명해. 이어서 거친 따귀 소리, 짝. 그리고 나의 억눌린 신음소리가 들렸다. 네가 죽으면 내가 보험금 50억을 받아. 이세연. 그 돈이면 내 도박 빚 갚고 엄마랑 편하게 살기에 충분해. 그러니 선택해. 천천히 죽을래? 아니면 지금 서명할래? 박 여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자신의 입을 틀어막았다. 그녀의 눈은 그 낡은 핸드폰을 쳐다보며 휘둥그레졌다. 증거는 명백했다. 민준의 목소리, 그의 사악한 억양, 엄마라는 언급까지 모든 것이 거기에 적나라하게 담겨 있었다. 저건 조작이야. 민준이 부인하려 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힘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창가 쪽으로 물러섰다. 그의 눈은 불가능한 탈출구를 미친 듯이 찾고 있었다. 요즘 AI 시대인데 저건 분명히 조작된 목소리야. 이세연은 신경외과 의사야. 똑똑하니까 분명 날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조작이라고요? 지훈이 눈썹을 치켜 올렸다. 그는 다시 화면을 눌렀다. 그럼 이 영상은 어떻습니까? 영상이 재생되었다. 작은 핸드폰 화면이 경찰들이 볼 수 있도록 향했다. 그것은 내가 옷장 틈새로 몰래 촬영한 영상이었다. 민준이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을 때였다. 아마도 그의 도박 브로커였을 것이다. 영상 속에서 민준은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고 얼굴은 사나웠다. 걱정 마세요, 형님. 제 아내는 이미 처리해놨어요. 집계단이 젖으면 미끄럽거든요. 살짝만 밀면 끝이에요. 가정 내 사고. 경찰도 의심 안 할 겁니다. 다음 주에 돈 들어와요. 약속합니다. 영상이 끝났다. 침묵. 오직 안정적으로 울리는 내 심장 모니터 소리만이 한 괴물의 몰락을 조용히 증언하고 있었다. 박 형사가 부하에게 신호를 보냈다. 수갑 채워. 잠깐만요. 안 돼요. 엄마, 도와줘요. 민준아. 민준이 경찰에게 제압당하자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그는 떼쓰는 아이처럼 발버둥치며 발길질했다. 이건 오해야. 이세연이 미친 거라고. 자기가 혼자 넘어진 거야.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습니다. 경찰이 민준의 손을 등 뒤로 꺾으며 말했다. 그의 손목에 채워지는 차가운 쇠수갑의 찰칵 소리는 내가 들어본 어떤 교향곡보다도 감미롭게 들렸다. 민준은 내 침대를 지나 억지로 끌려갔다. 그의 눈과 내 눈이 마주쳤다. 더 이상 오만함은 없었다. 오직 순수한 공포뿐이었다.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리고 남은 힘을 다해 천천히 오른손을 들었다. 내 손가락이 힘없이 움직여 문 쪽을 가리켰다. 가버려. 넌 악마야, 이세연. 악마. 민준이 문 밖으로 끌려나가며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병원 복도에 울려 퍼지다가 이내 멀어져 사라졌다. 박 여사는 여전히 굳은 채 서 있었다. 그녀는 나를 쳐다보고 다시 의부사들이 끌려간 문을 쳐다보았다. 한마디 말도 없이, 사과도 없이, 후회도 없이 그녀는 몸을 돌려 빠르게 방을 나갔다.
그녀의 하이힐 소리는 거만했지만 공허하게 들렸다. 그녀는 방금 범죄자로 밝혀진 아들을 변호하는 것보다 자신의 체면을 구하는 것을 선택했다. 내 몸은 즉시 힘이 빠졌다. 나를 지탱하던 아들의 날린이 사라지고 엄청난 피로가 몰려왔다. 시야가 다시 흐려지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혼수 상태 때문이 아니었다. 됐어, 세연아. 다 끝났어. 지훈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다. 그는 내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안전해. 민준이는 더 이상 널 건드릴 수 없어. 최 간호사는 침대 끝에서 내 다리를 붙잡고 흐느껴 울었다. 미안해, 세연아. 네가 그동안 혼자 이걸 감당하고 있었는지 몰랐어. 나는 미소 짓고 싶었지만 얼굴 근육이 너무 피곤했다. 나는 그저 눈을 감고 눈물이 베개로 흘러내리게 두었다. 밖의 비는 여전히 거셌지만 내 인생의 폭풍은 이제 막 잦아들었다. 하지만 나는 이것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비방의 폭풍이 곧 닥쳐올 것이지만 적어도 오늘 밤 나는 살아남았다. 내가 이겼다. 내가 악마라고 외치던 민준의 울부짖음은 차가운 병원 복도 저편으로 서서히 사라져갔다. 하지만 그 울림은 여전히 공기 중에 남아 이제는 너무나 고요해진 중환자실 안에 독가스처럼 매달려 있었다. 그가 수갑을 찬 채 경찰에 끌려나가는 모습은 나에게 엄청난 안도감을 주어야 했다. 자유를 느껴야 했다. 하지만 내가 지금 느끼는 것은 오히려 고통스러운 공허함이었다. 마치 내 인생의 마지막 항구라고 여겼던 남자가 떠남과 동시에 내 모든 뼈가 억지로 뽑혀나간 듯한 기분이었다. 내 몸은 마침내 무너졌다. 방금 전까지 내 피를 불태우며 깨어있고 저항하게 만들었던 아드레날린이 이제는 순식간에 꺼져버렸다. 옆에 있던 모니터가 다시 경고음을 울리기 시작했다. 심장이 투준 것이 아니라 그 리듬이 매우 약하고 불규칙해졌기 때문이었다. 세연아, 정신 차려. 세연아. 김지훈 선생님의 목소리가 마치 터널 끝에서 나를 부르는 것처럼 멀게 들렸다. 나는 의료진의 손길이 내 몸 위에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느꼈다. 최 간호사가 내 링거줄에 무언가를 주사했다. 차가운 기운이 정맥을 타고 퍼져나가며 천천히 온몸으로 퍼져나갔고 무거운 졸음을 몰고 왔다. 하지만 나는 눈을 감기를 거부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일이 하나 있었다. 이 치명적인 체스판에는 또 다른 생명이 걸려 있었다. 유나. 내 속삭임은 다시 단단히 채워진 산소 마스크에 막혀 거의 들리지 않았다. 우리 딸, 어디 있어요? 내 동공 반응을 확인하던 지훈이 잠시 멈췄다. 그의 긴장된 얼굴이 천천히 부드러워졌다. 그는 의사로서가 아니라 한 엄마의 가장 큰 두려움을 이해하는 친구로서 내 손을 잡았다. 유나 안전해. 세연아. 잠시 우리 부모님 댁에 있어. 어머니랑 베이비시터가 돌보고 있어. 지훈이 부드럽게 대답했다. 어제 오후에 내가 몰래 데려왔어. 민준 씨가 서둘러 내 생명 유지 장치를 떼려는 움직임이 의심스러워서. 민준이는 유나가 거기 있는 거 몰라. 눈물이 눈가에서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다. 다행이다. 유나는 안전했다. 민준이는 유나를 인질로 삼을 수 없었다. 그 괴물은 내 어린 딸을 건드릴 수 없었다. 아까 민준을 체포했던 박 형사가 다가왔다. 그는 긴박한 의료 상황 속에서 어색해 보였지만 그의 임무는 단호함을 요구했다. 그는 그 낡은 핸드폰이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있었다. 내가 가진 유일한 무기, 이세연 선생님. 박 형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쉬셔야 하는 거 압니다. 하지만 이 증거물을 공식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잠시 구두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핸드폰이 선생님 소유가 맞고 강민준의 협박 증거가 들어있는 것이 맞습니까? 나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게 증거예요. 알겠습니다. 처리하겠습니다. 강민준은 살인미수 및 가정폭력 혐의로 오늘 밤 바로 구속될 겁니다. 푹 쉬십시오.
자세한 진술은 몸이 좋아지시면 그때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찰이 떠난 후 방 안의 분위기는 바뀌었다. 더 이상 범죄의 긴장감이 아니라 폐허만 남긴 감정의 폭풍우 잔해였다. 최 간호사는 떨리는 손으로 내 이불을 정리하고 있었다. 나는 내 친구의 눈이 부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녀는 아까부터 민준 앞에서 강한 척하며 울음을 참고 있었을 것이다. 아까 정말 무서웠어, 세연아. 최 간호사의 울음이 마침내 터져 나왔다. 그녀는 이불로 덮인 내 다리를 껴안았다. 민준이가 우리 앞에서 너 목 조를 줄 알았어. 그 눈빛, 귀신 들린 사람 같았어. 됐어, 최 간호사.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해. 세연이 좀 자게 둬. 지훈이 조용히 꾸짖었다. 그 역시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알았지만 민준의 체포 소식은 마른 장작에 붙은 불처럼 퍼져나갔다. 나는 반쯤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내린 거를 확인하러 들어오는 야간 근무 간호사들의 바뀐 시선을 느낄 수 있었다. 동정의 시선, 놀라움의 시선, 그리고 문이 살짝 열렸을 때 우연히 귓가에 들리는 속삭임도 있었다. 미쳤다. 이세연 선생 남편이 그랬대. 그렇게 잘생겼는데 우리한테 커피도 자주 사줬잖아. 빚이 수십억이래. 불법 토토 때문에. 수치심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다. 나는 그동안 성공한 신경외과 전문의, 화목한 가정을 가진 커리어 우먼의 이미지를 쌓아왔다. 모든 멍을 두꺼운 파운데이션과 긴 소매 옷으로 가렸다. 민준의 모든 비톡 촉장을 내 월급과 보너스로 막았다. 사람들이 내가 겪고 있는 진짜 지옥을 보지 못하도록 아름다운 모래성을 쌓았다. 그리고 오늘 밤 그 모래성은 잔인한 진실의 파도에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이제 모두가 알게 되었다. 이세연 선생은 완벽한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너덜너덜해진 피해자였다. 세연아. 지훈이 다시 불렀다. 그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깊은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밖의 비는 그치기 시작했고 이슬비가 느린 리듬으로 창문을 두드렸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 회복에만 집중해. 우리 갈 길은 아직 멀어. 민준이랑 그 엄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나는 지훈을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뚜렷한 피로의 흔적이 있었다. 그는 오늘 밤 자신의 경력을 걸었다. 약국에 간다고 거짓말하고 복잡한 병원 절차 없이 경찰을 부르고 내 아이를 숨겨주었다. 그는 나를 위해 그 모든 것을 했다. 고마워. 나는 진심으로 말했다. 지훈이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병원에서는 좀처럼 보여주지 않는 미소였다. 자, 세연아. 내일은 새로운 날이고 이번에는 너 혼자가 아니야. 수면제는 마침내 이겼다. 내 의식은 천천히 어둡지만 평온한 꿈의 세계로 이끌려갔다. 더 이상 고통도 민준의 비명도 없었다. 오직 평화로운 어둠뿐이었다. 3일 만에 처음으로 나는 둔기에 의한 충격으로 인한 혼수 상태가 아니라 위협이 사라졌다는 것을 내 몸이 알았기 때문에 잠들었다.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내 본능은 이것이 단지 일막의 휴식일 뿐이라고 속삭였다. 진짜 전쟁, 여론과 교활한 법의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그 체포의 밤으로부터 2주가 흘렀다. 나는 중환자실에서 VIP 병실로 옮겨졌다. 내 몸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되고 있었다. 적어도 신체적으로는 몸의 멍은 누런색으로 변해가고 있었고 머리의 봉합 부위는 이미 아물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상처는 오히려 심하게 덧나고 있었다. 그날 아침 서울의 뜨거운 햇살이 병실 창문 커튼을 뚫고 들어왔다. 화창한 날이어야 했지만 내 기분은 먹구름이 잔뜩 꼈다. 내 무릎 위에는 최 간호사가 마지못해 빌려준 태블릿이 놓여 있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내가 고집을 부렸다. 나는 바깥 세상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아야 했다. 눈을 감고 싸울 수는 없었다. 그리고 화면에서 본 것은 내 피를 머리끝까지 끓게 만들었다.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한 소셜미디어의 바이럴 영상. 썸네일에는 민준의 계모, 박 여사가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등장했다. 배경은 사실 내 피땀으로 이룬 그들의 호화로운 집이었다. 제목은 자극적이었다. 한 어머니의 피 맺힌 절규. 불륜남 때문에 남편을 감옥에 보낸 재벌가 며느리. 재생 버튼을 누를 때 손이 떨렸다. 영상 속에서 박 여사는 평소의 화려한 스타일과는 대조적으로 소박한 옷차림에 고통스러워 보이도록 화장기 없는 얼굴로 등장했다. 제 아들 민준이는 정말 참을성 많은 남편이었어요. 박 여사가 카메라 앞에서 악어의 눈물을 닦으며 흐느꼈다. 해고당해서 직장이 없었지만 항상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려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돌아온 게 뭔지 아세요? 제 며느리 이세연. 그녀는 직장 동료인 의사와 바람을 피웠어요. 민준이가 그걸 나무라자 세연이는 오히려 화를 내고 히스테리를 부리다 혼자 계단에서 굴러떨어진 거예요. 이제 와서 사실을 왜곡하고 있어요. 그녀와 그 내연남이 짜고 제 아들을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둘이 자유롭게 함께 있기 위해서요. 세상에 정의는 어디에 있나요? 영상은 가슴을 후벼 파는 슬픈 음악과 함께 드라마틱하게 편집되었다. 그리고 최악은 댓글 창이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네티즌들의 수천 개의 댓글이 수술 칼보다 더 날카로운 말로 나를 심판하고 있었다. 배은망덕한 여자 같으니 잘생긴 남편 두고 바람을 펴. 남편 감옥 간 거 보니 그 의사놈이 함정 파는 거 도와줬네. 그 의사 계좌 추적해봐라. 저 여자 일하는 병원 보이콧해야 함. 의사 자격도 없는 것들. 어머니 너무 불쌍하다. 어머니의 눈물은 하늘도 안다는데. 저 이세연 저주받을 거야. 나는 태블릿을 침대 끝으로 던져버렸다. 숨이 막혔다. 폐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제 온 국민 앞에서 나를 발가벗기는 악랄한 비방 때문에 가슴이 아팠다. 그들은 민준이 나를 때린 것을 모른다. 민준이 내 예금을 도박으로 탕진한 것을 모른다. 그들은 그저 드라마를 볼 뿐이었다. 그리고 박 여사는 나보다 훨씬 더 뛰어난 배우였다. 그녀는 우리 사회가 사실관계는 따지지도 않고 늙은 부모의 눈물에 쉽게 감동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병실 문이 열렸다. 김지훈 선생님이 죽과 물 한 잔이 담긴 쟁반을 들고 들어왔다. 오늘 그의 얼굴은 더 상쾌해 보였지만 내 표정과 아무렇게나 던져진 태블릿을 보자 미소가 사라졌다. 봤구나? 지훈이 담담하게 말했다. 질문이 아니었다.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 지훈아. 내 목소리가 높아졌다. 좌절의 눈물이 쏟아졌다. 저들이 하는 말 좀 봐. 내가 너랑 바람났대. 민준이는 죄가 없대. 박 여사가 모든 걸 뒤집어놨어. 내 경력, 내 명예, 다 망가졌어. 지우는 쟁반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의자를 가까이 끌어당겼다. 그는 공허한 달콤한 말로 나를 위로하려 하지 않았다. 그는 결심에 찬 눈빛으로 나를 날카롭게 쳐다보았다. 잘 들어, 세연아. 이건 전형적인 전략이야. 지훈이 차분하게 말했다. 민준이 변호사가 박 여사한테 시켰을 거야. 언론 플레이라고 하지. 우리 법적 증거가 녹음, 영상, 진단서까지 확실해서 법정에서 이길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야. 그들이 맞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론을 통해 내 정신을 파괴하는 것뿐이야. 네가 우울증에 걸려서 고소를 취하하거나 나중에 판사 앞에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해 보이게 만들려는 속셈이지. 하지만 이건 너무 고통스러워, 지훈아. 그들이 우리를 모욕하고 있어. 짙게 내버려도. 우리는 치명적인 한 방을 가지고 있으니까. 지훈은 자신의 핸드폰을 꺼냈다. 경찰 디지털 포렌식 팀이 어제 내 집에서 압수한 민준이 노트북에서 데이터를 복구해냈어. 뭘 찾았는지 알아? 미나라는 여자와의 채팅 기록이야. 그녀가 민준이의 진짜 내연녀고. 맞춰봐. 미나는 임신 4개월이야. 내 세상이 잠시 멈췄다. 임신? 내 목소리가 막혔다. 도박 말고도. 그가, 응,
네가 도박으로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돈 대부분이 서초동에 있는 미나의 오피스텔로 흘러들어갔어. 지훈이 말을 이었다. 경찰은 또 네가 계단에서 떨어진 바로 그날 민준이 계좌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계좌로 이체한 증거도 찾았어. 동기는 명확해. 그는 도박 빚을 갚고 내연녀의 생활비를 대기 위해 내 사망보험금이 필요했던 거야. 그 소식은 나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았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번에는 아프지 않았다. 오히려 속이 시원했다. 이것은 탄약이었다.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증거였다. 이 히든카드는 법정에서 쓸 수 있도록 아껴두자. 지훈이 말했다. 박 여사가 지금 떠들게 내버려둬. 거짓말로 높이 날아오를수록 나중에 우리가 모든 것을 폭로했을 때 더 아프게 추락할 테니까. 갑자기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에는 작은 아이가 쾌활한 발걸음으로 뛰어들어와 순식간에 어두웠던 방의 분위기를 밝게 만들었다. 엄마, 내 어린 딸, 유나였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내 품에 뛰어들어 내 목에 얼굴을 묻었다. 그녀의 머리카락 향기, 특유의 베이비 파우더 향기가 순식간에 약 냄새와 인터넷의 썩은 비방 냄새를 지워버렸다. 나는 그녀를 아주 꽉 껴안았다. 마치 놓치면 사라져버릴 것처럼 유나 엄마 보고 싶었어. 그녀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김지훈 삼촌이 엄마가 계속 일해서 머리가 아픈 거래. 엄마 이제 다 나았어? 나는 유나의 동그랗고 순수한 눈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아직 아빠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아빠가 엄마를 죽이려 했다는 것을 몰랐다. 그리고 나는 가능한 한 오랫동안 그 순수함을 지켜주기 위해 무엇이든 할 것이다. 엄마 이제 다 나았어, 우리 아가. 유나가 여기 있으니까. 나는 그녀의 이마에 뽀뽀하며 대답했다. 지훈이 유나 뒤에 서서 따뜻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그들 둘의 존재는 어떤 약으로도 줄 수 없는 힘을 나에게 주었다. 박 여사는 수천 명의 네티즌과 댓글 부대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민주는 교활한 변호사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나에게는 진실이 있었다. 나에게는 지훈이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는 살아야 할 이유가 있었다. 유나, 지훈아, 내가 불렀다. 내 목소리는 이제 훨씬 더 단단하게 들렸다. 나는 뺨에 눈물을 닦았다. 모르는 사람들의 댓글에 울고 있을 이유가 없었다. 응, 세연아, 네가 아는 최고의 변호사를 선임해줘. 난 물러서지 않을 거야. 그들 모두를 자신들이 만든 지옥으로 끌고 갈 거야. 그리고 그 비방 영상 말인데. 나는 여전히 희미하게 켜져 있는 태블릿을 쳐다보았다. 지금은 대응하지 마. 그 악플들 전부 모아둬. 민준이가 유죄 판결받고 나면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다 고소할 거야. 1, 2, 3. 지훈이 활짝 웃었다. 자랑스러운 미소였다. 그래, 그게 바로 내가 아는 이세연 선생이지. 포식자가 깨어났군. 밖에 비방 폭풍은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을지 모른다. 번개가 내 좋은 이름을 계속해서 때리고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 방 안에서 내 딸과 진심으로 나를 보호해주는 남자와 함께 나는 평온함을 느꼈다. 나는 재판에 맞설 준비가 되었다. 나는 그 위선적인 얼굴들을 마주할 준비가 되었다. 민주는 나를 파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는 크게 착각했다. 그는 방금 자신의 최악의 적을 만들어냈다. 재판날은 잿빛의 무거운 분위기를 몰고 왔다. 마치 서울의 하늘도 내 가슴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을 함께 느끼는 듯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건물은 거대한 기둥들로 위풍당당하게 서 있었고 수많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박 여사가 퍼뜨린 비방 영상이 입소문을 탄 이후 내 사건은 더 이상 단순한 가정 폭력 사건이 아니었다. 이것은 대중의 서커스로 변질되었다. 도덕성이 법정에서 판가름 나는 구경거리였다. 나는 김지훈 선생님 차 뒷좌석에 앉아 얼음처럼 차가운 손가락을 쥐었다 폈다 했다. 밖에서는 수십 명의 기자들이 카메라를 겨눈 채 설탕에 몰려든 개미떼처럼 모여 있었다.
내 발이 아스팔트에 닿기도 전에 플래시 불빛이 번쩍였다. 준비됐어, 세연아. 지훈이 물었다. 그는 뒤를 돌아보며 백미러를 통해 나를 쳐다보았다. 그의 차분한 눈빛이 이 폭풍 속에서 약간의 평온함을 주었다. 준비가 됐든 안 됐든 맞서야지. 유나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내가 대답했다. 지훈을 안심시키기보다 나 자신을 설득하려는 말이었다. 차 문이 열리자마자 소란이 터졌다. 마이크들이 공격적으로 내 얼굴에 들이밀어졌다. 거의 코에 부딪힐 뻔했다. 이세연 씨, 시어머니의 불륜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녹음 파일이 AI로 조작된 것이라는 주장이 사실입니까? 김지훈 선생님, 피고인과의 실제 관계는 무엇입니까? 질문들은 독화살처럼 쉴 새 없이 날아왔다. 나는 선글라스 뒤로 얼굴을 숨기고 고개를 숙였다. 지훈과 우리 변호인인 박 변호사님과 그의 팀이 힘겹게 군중을 헤쳐나갔다. 법정안은 습하고 답답했으며 값싼 향수, 땀, 그리고 낡은 종이 냄새가 뒤섞여 있었다. 방은 10,000원이었다. 오른쪽 앞줄에는 상대편 진영이 보였다. 박 여사는 턱을 치켜들고 앉아 있었고 온통 흰색 옷에 긴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 재판부의 동정심을 자아내기 위해 완벽하게 디자인된 무대 의상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하고 고통스러워 보이도록 옅은 화장을 했다. 마치 자신이 여기서 가장 억울한 피해자인 것처럼. 그리고 저기 피고인석에는 민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가슴에 85번이 적힌 눈에 띄는 주황색 수감복을 입고 있었다. 평소 비싼 포마드로 단정하게 넘기던 머리는 약간 헝클어져 있었고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하지만 우리의 시선이 마주쳤을 때 나는 후회를 보지 못했다. 억눌린 분노의 번뜩임을 보았다. 아직 꺼지지 않은 오만함을. 그는 나를 날카롭게 쳐다보고는 얇고 비스듬한 미소를 지었다. 내가 날 이길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끔찍한 메시지를 보내는 미소였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재판장님 입장하십니다. 서기의 목소리가 긴장을 깼다. 재판장의 망치 소리가 3번 울리며 이 전투의 시작을 알렸다. 땅, 땅, 땅. 검사 측. 강인하기로 유명한 중년 여성인 이 검사가 큰 목소리로 공소 사실을 낭독했다. 그녀는 계단에서의 밀침, 내가 혼수 상태일 때의 방치, 그리고 생명유지 장치 제거 시도까지 살인미수의 전말을 상세히 설명했고 내 온몸의 털이 곤두섰다. 하지만 진짜 드라마는 민준의 변호인 측이 나섰을 때 시작되었다. 민준의 변호사는 최 변호사였다. 뚱뚱한 체구에 우렁찬 목소리를 가진 남자로 사실을 왜곡해서라도 의뢰인을 이기게 만드는 것으로 유명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최 변호사의 목소리가 법정 벽에 울려 퍼졌다. 그는 자신감 있게 왔다 갔다 했다. 제 의뢰인 강민준 씨는 사악한 시나리오의 희생자입니다. 그의 아내, 피해자 증인 이세연은 신경외과 의사로서의 직업적 압박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병력이 있습니다. 비인간적인 업무량은 그녀를 우울하게 만들고 환각을 보게 했으며 자해 성향을 갖게 했습니다. 나는 무릎 위에서 주먹을 꽉 쥐었다. 거짓말, 내 마음이 비명을 질렀다. 계단에서의 사고는 최 변호사가 민준을 드라마틱하게 가리키며 말을 이었다. 이세연 증인의 실패한 자살 시도였습니다. 제 의뢰인은 그녀를 말리려 했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 유지 장치 문제는 아내가 식물인간으로 고통받는 것을 참아 볼 수 없었던 남편의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한 의도는 오히려 피해자 증인이 직장 동료와의 불륜을 덮기 위해 왜곡되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방청석에 앉아 있는 지훈을 향했다.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박 여사를 지지하는 몇몇 아주머니들이 나를 비난하며 크게 속삭였다. 은혜도 모르는 여자 같으니 누군가 내 등 뒤에서 속삭였다.
내가 증인석에 앉을 차례가 왔다. 심장이 갈비뼈를 뚫고 튀어나올 것처럼 세차게 뛰었다. 나는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했다. 손이 심하게 떨렸다. 최 변호사는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즉시 나를 공격했다. 증인, 그가 경멸적인 어조로 물었다. 자주 밤늦게 귀가한 것이 사실입니까? 네. 의사라는 제 직업의 요구사항입니다. 나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쓰며 단호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김지훈 선생과 자주 휴게실에서 단둘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까? 그곳은 병원의 공용 공간입니다. 환자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환자를 논의했습니까? 아니면 무언가를 계획했습니까? 최 변호사가 재빨리 말을 잘랐다. 솔직히 말해보세요. 이세연 씨. 실직 상태인 남편 강민준 씨가 더 이상 당신과 수준이 맞지 않는다고 느꼈죠. 실업자 남편을 둔 것이 부끄러워서 더 성공한 다른 남자의 품에서 위안을 찾고 이혼해서 재산을 나누지 않고 남편을 제거할 방법을 찾은 것 아닙니까? 이해 있습니다. 재판장님. 이 검사가 소리쳤다. 변호인의 질문은 추측성이며 증인을 궁지로 몰고 있습니다. 저는 단지 동기를 파헤치고 있을 뿐입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최 변호사가 교활하게 미소 지으며 둘러댔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재판장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는 고군분투하는 남편을 둔 것을 결코 부끄러워한 적이 없습니다. 제가 부끄러웠던 것은 자식의 학자금을 훔쳐 도박을 하고 그 사실이 발각되자 아내를 죽이려 한 남편을 둔 것이었습니다. 최 변호사가 비웃었다. 도박이라니 증거 있습니까? 그건 근거 없는 비난일 뿐입니다. 증거 있습니다. 이 검사가 차분하게 끼어들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저희는 합법적인 전자증거물 재생을 허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사건 직전 피해자의 핸드폰에서 확보한 녹음 파일, 병원, CCTV 녹화 영상, 그리고 피고인의 노트북에서 나온 포렌식 데이터입니다. 그 전까지 침착했던 민준의 얼굴이 긴장되기 시작했다. 그는 최 변호사에게 당황하여 속삭였지만 그의 변호사는 증거 제출 절차가 이미 재판장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법정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다. 기술자가 첫 번째 오디오를 재생하자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방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민준의 목소리가 나타났다. 맑고 잔인하며 여과되지 않은 서명하든가 죽든가 해. 이세연. 이 자산양도 서류에 빨리 서명해. 거친 따기 소리가 들렸다. 짝. 그리고 나의 억눌린 신음소리. 네가 죽으면 내가 보험금 50억을 받아. 이세연. 그 돈이면 내 도박 빚 갚고 엄마랑 편하게 살기에 충분해. 그러니 선택해. 천천히 죽을래? 아니면 지금 서명할래? 법정 전체가 충격에 빠졌다. 웅성거림은 경악의 물결로 바뀌었다. 아까 냉소적으로 쳐다보던 방청객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목소리는 너무나 현실적이고 너무나 잔인했으며 민준이 소셜미디어에서 구축한 인내심 많은 남편의 이미지와는 너무나 대조적이었다. 민준은 고개를 숙이고 무릎을 움켜쥐었다. 식은땀이 관자놀이에서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저건 AI 조작이야. 민준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소리쳤다. 저 여자는 똑똑한 의사야. 뭐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고. 피고인, 자리에 앉으시오. 재판장이 고함쳤다. 피고인이 그 오디오를 부인한다면 이 검사가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승리의 미소였다. 시각적 증거를 보도록 하죠. 이것은 피해자가 피고인이 누군가와 통화할 때 옷장 틈새로 몰래 촬영한 영상입니다. 영상이 대형 프로젝터 화면에 재생되었다. 민준이 우리 침실에서 초조하게 서성이는 모습이 보였다. 그의 얼굴은 사나웠고 담배꽁초를 들고 있었다. 걱정 마세요, 형님. 제 아내는 이미 처리해놨어요.
집계단이 젖으면 미끄럽거든요. 살짝만 밀면 끝이에요. 가정 내 사고. 경찰도 의심 안 할 겁니다. 다음 주에 돈 들어와요. 약속합니다. 침묵. 이번에 침묵은 달랐다. 기다림의 침묵이 아니라 공포의 침묵이었다. 하지만 우리의 공격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훈과 검찰팀은 박 여사의 신뢰도와 그들이 구축한 사악한 아내라는 동기를 무너뜨릴 마지막 폭탄을 아껴두고 있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검사가 말을 이었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 증인이 불륜을 저질렀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피고인의 노트북 데이터 복구를 통해 발견한 사실은 정반대입니다. 피고인 계좌에서 미나라는 여성에게 이체된 은행 거래 내역과 그들의 다정한 사진들을 증거로 제출할 것을 허락해 주십시오. 프로젝터 화면이 바뀌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이체 내역이 줄줄이 나타났다. 내가 밤낮으로 뼈 빠지게 번 돈. 유나의 미래를 위한 돈이어야 했다. 지난 6개월간 총액은 수억 원에 달했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마지막 사진이었다. 민준이 한 고급 오피스텔에서 젊은 여성을 다정하게 껴안고 있었다. 그 여성은 배가 부른 것을 강조하는 타이트한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임신. 강민준 피고인은 아내를 착취한 돈을 사용하고 아내의 사망보험금을 이용하여 현재 그들의 불륜 관계로 임신한 다른 여성을 부양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검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법정은 즉시 폭발했다. 개자식. 뒤쪽에서 한 남성 방청객이 소리쳤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반응은 박 여사에게서 나왔다. 그 늙은 여인의 얼굴은 마치 유령에게 피를 다 빨린 것처럼 창백해졌다. 그녀의 눈은 프로젝터 화면을 쳐다보다가 믿을 수 없다는 눈빛으로 의붓아들을 쳐다보았다. 박 여사에게 돈은 신이었다. 그리고 가족의 돈이 다른 여자에게 흘러 들어가는 것을 보는 것은 가장 큰 배신이었다. 민준아, 박 여사의 목소리가 소란을 뚫고 떨렸다. 이게 사실이니? 너 그 돈 광산 사업 자금이라고 했잖아. 세연이가 낭비가 심하다고 했잖아. 민주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는 더욱 고개를 숙였다. 어깨가 심하게 떨렸다. 그는 자신이 끝났다는 것을 알았다. 효자이자 억울한 남편이라는 가면이 자신의 어머니 앞에서, 법 앞에서, 그리고 온 국민 앞에서 산산조각 났다. 최 변호사는 손수건으로 얼굴을 닦으며 좌절한 듯 보였다. 그는 이 사건이 더 이상 구제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만. 민준이 갑자기 히스테릭하게 소리쳤다. 그의 목소리는 깨진 유리처럼 갈라졌다. 그는 앞에 책상을 걷어차 넘어뜨렸다. 그래, 내가 그랬어. 만족하냐? 다 저 여자 때문이야. 민준이 떨리는 검지로 나를 가리켰다. 그의 눈은 분노와 절망의 눈물로 붉게 젖어 있었다. 저 여자는 인색해. 월급이 수천만 원인데 남편한테는 거지처럼 구걸하라고 해. 내가 남편이고 내가 가장이야. 저 여자 돈은 내 돈이기도 해야지. 난 그냥 내 권리를 찾으려고 한 것뿐이야. 저 여자가 죽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돼. 내 빚도 갚고 미나도 편하게 살 수 있고 나도 더 이상 저 여자의 잔소리를 들을 필요가 없다고. 그 외침은 모든 구석에 울려 퍼지고 모든 기자의 카메라에 기록되었으며 신께서도 들으셨을 것이다. 그것은 그의 입에서 나온 가장 솔직하고 가장 역겨운 죄의 고백이었다. 그는 나를 죽이려 한 것을 후회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실패한 것을 후회할 뿐이었다. 재판장은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 망치를 여러 번 세게 두드렸다. 보안 요원들이 즉시 난동을 부리는 민준을 제압하여 의자에 다시 눌러 앉혔다. 남은 재판은 나에게 흐릿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저 조용히 울 수밖에 없었다. 슬퍼서가 아니라 엄청난 감정의 해방 때문이었다. 방청석에 있던 지훈이 나를 보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힘을 실어주었다. 2주 후 선고 공판일이 다가왔다.
재판장이 무겁고 위험 있는 바리톤 목소리로 판결문을 낭독할 때 나는 일어섰다. 재판부는 피고인 강민준이 계획적 살인미수, 중상해를 동반한 가정폭력, 그리고 사기죄에 대해 유죄임을 명백하고 확신적으로 인정한다. 피고인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방한 점 등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음을 고려하여 재판장이 잠시 숨을 골랐다. 법정 전체가 숨을 죽였다. 피고인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한다. 18년. 망치가 단호하게 한 번 내리쳐졌다. 땅. 그 망치 소리는 내가 들어본 가장 아름다운 소리였다. 어떤 교향곡보다도 감미로웠다. 민주는 힘없이 보였다. 마치 몸에서 뼈가 빠져나간 것 같았다. 그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의 시선은 바닥을 향해 멍했다. 앞줄에서 박 여사는 기절했고 친척들에게 실려 나가야 했다. 탐욕스러운 한 여자의 비극적인 마지막 드라마였다. 경찰이 수갑을 채운 그를 데리고 나갈 때 복도에서 마주치면서 민준이 잠시 나를 돌아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다. 오직 어두운 공포와 공허함만이 있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자유, 돈, 민준이 체포된 것을 알고 남은 보석을 들고 도망쳤다는 그의 내연녀, 그리고 그의 자존심까지. 나는 연민도 두려움도 없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았다. 네가 뿌린 씨앗 맛있게 거두길 바라, 여보. 내가 조용히, 하지만 그가 들을 수 있을 만큼 속삭였다. 민주는 끌려가 법원 구치소 문 뒤로 사라졌다. 나는 그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다. 밖의 태양은 아까 드리워져 있던 잿빛 구름을 뚫고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다. 오염으로 가득 찬 서울의 공기가 내 폐속으로 너무나 신선하게 느껴졌다. 폭풍우는 멈췄다. 포식자는 우리에 갇혔고 나는 자유로웠다. 그 판결 이후 첫 아침은 이상하게 느껴졌다. 아침 햇살이 방 커튼 틈으로 들어와 눈을 부시게 할 때 잠에서 깼다. 몇 초 동안 공황 상태가 나를 덮쳤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나는 손으로 침대 옆을 더듬었다. 그곳에서 민준의 모습을 발견할까봐 두려웠다. 그의 담배 냄새를 맡을까봐, 그의 고함 소리를 들을까봐 두려웠다. 하지만 침대 옆은 비어 있었고 차가웠으며 조용했다. 천천히 현실이 내 의식 속으로 스며들었다. 민주는 이제 없다. 그는 지금 이 킹사이즈 침대가 아닌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잠자고 있는 교도소에 있다. 나는 긴 숨을 내쉬며 두려움에 답답함 없이 산소가 폐를 채우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법정에서의 승리가 즉각적인 치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내 신체적 상처는 이미 나았을지 모른다. 머리의 봉합 부위는 피부와 하나가 되었지만 내 영혼의 상처는 여전히 넓게 벌어져 있었다. 첫 한 달 동안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한밤중에 자주 깨어났고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리거나 어두운 시면으로 밀려 떨어지는 꿈을 꾸었다. 나는 여전히 감시당하는 느낌을 자주 받았다. 치유 과정은 직선적이지 않았다. 세상을 정복할 수 있을 것 같은 강한 기분이 드는 날도 있었지만 이불 밑에 웅크리고 앉아 이유 없이 울며 몇 년 동안 민준 같은 괴물을 사랑했던 자신이 더럽고 어리석게 느껴지는 날도 있었다. 왜 진작 몰랐을까, 지훈아? 어느 날 오후 조용한 카페에서 지훈과 비공식적인 치료 세션을 가질 때 내가 물었다. 나는 의사야. 진단을 잘해야 하는데 왜 내 가정의 병은 보지 못했을까? 지훈은 천천히 커피를 저으며 인내심 있게 나를 바라보았다. 그는 결코 나를 비난하지 않았다. 네가 진심으로 사랑했기 때문이야. 세연아. 그리고 민준 같은 조종자들은 증상을 숨기는데 전문가야. 피해자를 탓하지 마. 아픈 건 그 사람이지. 내가 아니야. 치유를 위한 나의 첫 번째 큰 발걸음은 그 호화로운 집을 떠나는 것이었다. 모든 따귀,
모든 모욕, 그리고 내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의 조용한 증인이었던 그 집. 나는 그 집을 팔았다. 그곳에 있었던 행복했던 거짓된 추억 따위는 상관없었다. 집을 판 돈으로 민준이 내 이름으로 만든 남은 빚을 갚아 완전히 깨끗해졌고 나머지는 수원 외곽의 소박한 집을 사는데 사용했다. 내 새 집은 훨씬 작았고 넓은 잔디마당과 앞에 망고나무가 있는 단층집이었다. 하지만 이 집에는 민준의 궁전에는 없던 것이 있었다. 평온함, 벽에는 비명의 기억이 저장되어 있지 않았다. 바닥은 내 피로 더럽혀진 적이 없었다. 이곳은 빈 캔버스였다. 여기서 나는 유나와 함께 내 삶의 조각들을 다시 맞추기 시작했다. 이제 6살이 된 내 어린 딸 유나는 내가 계속 나아가는 가장 큰 이유였다. 트라우마는 그녀에게도 상처를 남겼다. 그녀는 한동안 말이 없고 큰 소리를 두려워하는 아이가 되었다. 하지만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녀의 명랑한 웃음소리가 돌아오기 시작했다. 엄마, 봐, 나비야. 어느 날 아침, 유나가 맨발로 마당을 뛰어다니며 소리쳤다. 그녀가 활짝 웃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다. 우리는 이제 안전했다. 1년이 흘렀다. 나는 예전에 일했던 엘리트 병원으로 전일제로 복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너무 많은 동정의 시선, 복도에서의 너무 많은 속삭임이 나를 불편하게 만들었다. 대신 나는 남은 저축과 법원에서 민준이 숨겨둔 자산에서 압류한 일부 손해배상금을 사용하여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꿈을 실현했다. 나는 새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2층짜리 상가 건물을 임대했다. 그 앞에는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간판이 걸렸다. 희망의 손길 재단,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 및 상담 지원 센터. 이곳은 단순한 직장이 아니었다. 이곳은 나의 저항의 기념비였다. 나는 최 간호사를 운영 관리자로 채용했다. 내가 이 자리를 제안하자마자 내 충실한 친구는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우리는 몇몇 무료 법률 변호사와 심리학자들과 협력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고 많은 사람들이 얕보았다. 전문의가 왜 사회복지재단을 만들어? 돈도 안 되는데. 예전 동료 몇몇이 비웃었다. 하지만 나는 상관없었다. 한 여성이 학대하는 남편을 용감하게 신고하는 것을 보거나 한 아이가 맞을 걱정 없이 편안하게 잠드는 것을 볼 때의 내적 만족감은 예전에 받았지만 민준에게 바쳐야 했던 큰 월급보다 훨씬 더 가치 있었다. 내 첫 번째 의뢰인 중 한 명은 미나라는 이름의 젊은 엄마였다. 그녀는 예전에 나처럼 멍든 얼굴로 찾아왔다. 그녀는 남편이 유력 인사라서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까봐 두렵다고 울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나는 믿어요, 미나 씨. 세상은 눈을 감을지 몰라도 여기서는 당신의 말을 들어줄 거예요. 우리 함께 싸워요. 제가 당신 앞에 서 있을게요. 3개월 후, 미나가 마침내 아들의 양육권을 얻고 남편에게서 자유로워졌을 때, 그녀가 나를 껴안는 것은 내가 겪었던 어떤 치료보다도 더 치유되는 느낌이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치유함으로써 나 자신도 서서히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의 새로운 바쁜 일상 속에서 항상 일관되게 폭풍 우에 시달리는 배를 끈기 있게 기다리는 항구처럼 조용히 존재해주는 한 사람이 있었다. 김지훈 선생님. 그는 결코 재촉하지 않았다. 그는 거창한 꽃이나 과장된 달콤한 말로 사랑을 고백하지 않았다. 그는 작은 것들을 통해 존재했다. 주말에 유나가 좋아하는 마카롱을 사오고 재단에서 새는 수도꼭지를 고쳐주고 내가 지쳤을 때 테라스에 조용히 앉아 함께 있어 주었다. 어느 날 밤 수원의 폭우가 쏟아졌다. 우리는 내 집 거실에 앉아 있었다. 유나는 이미 방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지우는 방금 재단 기부금 제안서 작성을 도와준 참이었다. 안 피곤해, 지우나? 나는 비소리로 채워진 침묵을 깨며 갑자기 물었다. 서울 수원 왔다 갔다 하면서
트라우마 가득한 딸린 이혼녀 돌보느라 지훈이 펜을 내려놓았다. 그는 나를 쳐다보았다. 항상 내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드는 그 차분한 눈빛. 세연아, 목적지가 너라면 한 번도 피곤하다고 느낀 적 없어. 나는 네가 행복해지는 걸, 지금처럼 활짝 웃는 걸 몇 년 동안 기다려왔어. 그게 서울 수원 기름값보다 훨씬 더 충분한 보상이야.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나는 우리 관계에서 항상 손익을 계산하던 민준을 떠올렸다. 항상 대접받기를 요구하던 민준. 그리고 지금 내 앞에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베풀고 조건 없이 사랑하는 남자가 있었다. 나 아직 망가졌어, 지훈아. 내 목소리가 떨리며 속삭였다. 지훈은 자리를 가까이 옮겼지만 여전히 정중한 거리를 유지했다. 그는 나를 건드리지 않았지만 그의 존재는 너무나 가깝게 느껴졌다. 넌 망가지지 않았어, 이세연. 넌 지금 리모델링 중인 거야. 그리고 나는 끈기 있는 건축 기사고, 나는 우리가 내일이나 다음 달에 결혼하자고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단지 그 리모델링이 끝날 때까지 내 곁에서 함께 있을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눈물이 쏟아졌다.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격의 눈물이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떠나지 마, 지훈아. 지훈이 미소 지었다. 그의 눈가에까지 번지는 진심 어린 미소였다. 하루가 주로 주가 달로 바뀌었다. 우리의 삶은 새롭고 평화로운 리듬으로 흘러갔다. 나는 전 변호사로부터 민준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교도소에서 민준은 보안을 매수할 돈도 없고 아내를 죽이려 한 남편이라는 신분 때문에 다른 재소자들의 손쉬운 먹잇감이 되었다. 그는 자주 아팠고 깡마르고 나이보다 훨씬 늙어 보였다. 그의 어머니 박 여사는 파산하여 이제 시골의 먼 친척 집에 얹혀 살며 예전에 그녀를 숭배하던 사교계 인사들에게 외면당하고 있었다. 업보는 실제했다. 그것은 폭발적인 복수심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차갑고 조용한 정의로 왔다. 나는 더 이상 그들을 미워하지 않았다. 증오는 피곤한 감정이었다. 나는 그저 그들이 불쌍했고, 그리고는 그들을 잊었다. 그들은 내가 이미 덮어버린 책의 과거일 뿐이었다. 그날 오후, 나는 모든 직원이 퇴근한 후 재단 테라스에 앉아 있었다. 금빛 주황색의 저녁 노을이 하늘을 희망의 색으로 물들이고 있었다. 유나는 내 옆 작은 테이블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그녀는 세 사람을 그렸다. 나, 유나, 그리고 우리 손을 잡고 있는 키 크고 안경 쓴 남자. 이거 김지훈 삼촌이야. 내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물었다. 유나가 신나서 고개를 끄덕였다. 응. 언제 김지훈 삼촌이 유나 아빠 돼? 학교 친구들은 아빠가 데리러 오는데 유나도 그랬으면 좋겠어. 나는 작게 웃고는 담장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지훈의 차가 막 마당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그는 내려서 특유의 환한 미소로 손을 흔들며 도넛 한 봉지를 들고 있었다. 저녁 햇살이 그의 등을 비추어 그를 빛나게 했다. 나는 핸드폰을 들어 전면 카메라를 켰다. 예전 303번 사물함에서처럼 범죄의 증거를 녹화하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번에는 행복을 기록하고 싶었다. 가장 어두운 밤이 지나도 해는 반드시 다시 뜬다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나는 활짝 핀 미소로 카메라를 향해 인사했다. 바닥부터 오늘까지 저의 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03번 사물함은 제 인생을 거의 끝낼 뻔한 어두운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지만 바로 그 어둠 속에서 저는 제 자신의 빛을 켜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그 폭풍은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혹시 저와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발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소중하고 당신은 강합니다. 그리고 믿으세요. 행복은 길끝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지훈을 껴안으러 달려가는 유나에게 카메라를 향했다.
그 광경, 내 딸과 그녀를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는 남자의 모습은 내가 본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었다. 내 인생은 더 이상 비극이 아니었다. 이것은 승리의 이야기였다.